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개헌 관련 문건을 미리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구에서 한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 외제 차량이 난입해서 항의하면서 급기야 저지하는 선거운동을 10m 넘게 끌고 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선거폭력에 대한 내용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출국 금지 사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를 했다라는 이유는 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혐의는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아니면 내란의 구체적인 역할을 가담했을 가능성 그리고 위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특수단이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사의 주된 내용 중에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현재 그 경호처로부터 이 CCTV 자료랑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확보하지 못했던 CCTV 내용을 들여다보고 비아폰 서버를 보니 이 3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존재했고 기존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CCTV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존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아지고 혹여라도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기소 가능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처에 나아갔고 또 3명에 대해서 동시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이 3사람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엄 관련 문건도 미리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인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한테 얘기해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딱 보니까 개헌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그냥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이 3사람의 총리 장관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문건을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 혹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봤는데 단전 단수의 내용이 있었다는 건 본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문건을 미리 수령해서 내용을 봤다. 이런 내용은 다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 핵심 사실은 2가지입니다. 사전에 개헌 관련한 모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개헌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문건을 보고 이것을 실행해 나아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3명은 국회라든가 수사기관 그리고 이제 증언 절차에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보지 않았고 봤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구체적 실행행위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경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내부 CCTV와 복도 CCTV입니다. 네.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쪽지를 열어보지 않았고 무시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CCTV 내용 중에 가정에서 보건대 쪽지를 열고 그 문건을 자세히 보고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면 저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진실을 찾아가야 되는 수사가 개시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그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이렇게 개헌 관련한 건의나 보고를 받지 않았는가와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했다라고 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CCTV 내용 중에 김용현 전 장관 만났거나 모종의 협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어 있다면 이 진술 또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경찰의
그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어제이죠. 3명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수사해서 한 1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이 진실이고 이 한덕수 총리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엄 당일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CCTV에 포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제 김 전 장관은 미리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국무회의 전에 계엄 선포와 관련한 건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국회나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 혐의도 추가되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네.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한 발언들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구체적인 어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라고 한다면 위증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특히 이 구체적인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해서 방조를 했느냐, 공모했느냐, 부하 수행했느냐, 중요 임무를 했는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실제로 내란에 구체적으로 모의를 했거나 내란과 관련해서 실행에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확보한 이 CCTV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이 진술과 다른 부분도 좀 나왔답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 전 장관의 진술은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멀리서 봤을 뿐 내가 단전 단수를 실제로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 것뿐 이 단전 단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과 진술을 한 바가 있었는데 만약에 멀리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보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소방청에 했다라고 한다면 단전 단수와 관련한 행위 가담에 대한 유죄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상민 전 장관이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단전 단수 필요하다.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실제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허석권 소방청장이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술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그 당시 단전 단수를 협조한 게 아니라 단전 단수가 되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을 챙기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단전 단수의 명령이 내려오거나 개헌 과정에서 모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실제로 누구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는 그 당시의 행위 동선, CCTV의 내용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불일치하는 진술 중에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CCTV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믿기 네. 어렵다 한다면 이 허석권 소방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염두해서 CCTV 동선과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모두 계엄 관련 문건을 읽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내란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사전에 모의했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고 단순히 역할을 수동적으로 이행만 했다라고 한다면 부하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입증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방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범죄의 고의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위증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경찰로서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그 진실에 기초해서 기소할 수 있는지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죄의 처벌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게 주요 임무 종사든 부하 수행이든 상당히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된 군인들 대부분 중요 임무를 했던 사람들은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선포 과정에서 문건들을 전달하는 데 모정의 역할을 했다거나 이 국무회의 결과 적극적으로 이 선포를 말리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도우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언론사에 단전 지시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명백하게 위반한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 종사자로서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위증죄까지 추가가 된다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위증죄라는 건 한마디로 사법 기능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이제 방해한다라는 측면에선 재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그 형량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CCTV가 음성이 담기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다른 얘기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CCTV는 구체적인 동선과 행위만 보여줄 뿐 그 두 사람이 진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자료만으로는 기소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고요. 다만 일단은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당신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CCTV랑 다르다라는 점까지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와 또 관련자들이 진실을 고백하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진술의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또 수사에는 굉장히 진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에 CCTV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계엄 전 국무회의에 누가 몇 시에 어떻게 참석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겠군요. 가장 중요한 건 계엄 선포문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처별로 행위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건을 받은 사람이 한 3명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문건 쪽수 번호가 8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8명이 이것을 전달받았고 또 이 전달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전에 이것을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비아폰 서버의 통화 내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전에 통화 연락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정을 알고 가담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말고 문건을 받거나 연락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장관 3명에게만 전달이 됐는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각 부처의 모종의 내용이 하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가 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아가야 처벌될 수 있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치밀하게 여러 명에게 이런 문건이 전달됐다고 한다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의 어떤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위 가담자가 늘어날수록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 깊게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추가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경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나갈 계획인가요? 일단 3명에 대한 진술의 내용들은 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한 명 한 명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또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불일치하는 진술,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질신문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늘어나는 피의자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증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 피의자들이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정황,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경찰이 이 세 사람 말고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본부장,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연장했죠. 자, 모두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인데 윤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또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이 됐지만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특수공무집행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던가 비아폰을 삭제하는데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교사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선 입건된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통해서 모종의 윤 전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두 사람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또 기소 이후의 유죄의 증거를 이제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는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